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교재 369쪽 나갈 차례죠. 토지거래과제. 역시 우리 과목 어려운 부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토지거래과제 만만치 않습니다. 출제는 일단은 한 개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 작년 시험에서 2개 출제했습니다. 30회 시험 때는 3개를 출제했어요. 이쪽에서. 공법에 있던 내용인데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먼저 그럼 교재 그저 370쪽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을 보겠습니다. 그 토지거래과제는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금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럼 이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지정해요. 이자가 지정하는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만약에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면 시도의사가,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이라면 일단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이거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있거든요. 이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딱 되면 여기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거래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안 받고 계약을 해보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건 민법 시간에 들어봤죠?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유동적 무효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한 부분을 다 봤고요. 지정 기간도 본 거예요. 그럼 허가구역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는 교재 지금 371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계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그러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고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일단 이제 지정을 해요. 그럼 지정을 하게 되면요. 공고를 나가거든요. 바로 공고가 나가는데 이때 공고하는 내용 요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암기는 안 시키는데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그럼 어떤 토지에 대하여 지정을 했는가? 토지의 현황에 대해서 공고가 돼야 되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나아가서 용도 지역도 전부 다 공고해줘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기간. 그래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다. 지정기간이 공고되고요. 지형도 공고한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지형도라는 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축척 25,000분의 1, 5만분의 1 지형도를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공고 나오는 거 보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지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지형도가 나오고 기준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면적은 요 면적 이하로 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 면적 초과했을 때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4가지를 일단 공고해줘요. 자, 그럼 공고가 나갔잖아요. 공고가 나갔고요. 이와 동시에 지첩지도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잖아요. 그럼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한테 통지를 해주고요. 시도의사가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줍니다. 그러면 이 통지란 절차는 시군구청장은 언제나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자에게 통지를 해주냐면요. 지금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잖아요. 이자가 허가권자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허가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주고요. 그럼 시군구청장의 통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다시 등기소장한테 이거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고 통지를 해줍니다. 왜 등기소장 통지해주냐면요. 이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이전 등기 하지 않습니까? 이전 등기 하면 허가증이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소장한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에게 이제 지체 없이 통지해주고요. 다시 우리 시군구청장이 공고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을 공고하는데 이건 7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고 다음에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15일간 열람하게 돼 있어요. 숫자 7일, 15일 기억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 시군구청장이 공고할 때는 7일 이상 공고해주고요. 열람은 일반인에게 보이도록 15일간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가구역 지정 절차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효력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효력은 지정공고 나갔잖아요. 지정공고 나가면 이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과목에서 5일이 딱 2번 나오거든요. 5일 하나 했어요, 이미. 공인중개사법조에서 5일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죠.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5일 내 국토부장만 보고하게 돼 있죠. 다른 시도에 통보합니다. 기억나세요? 자격 취소했을 때는 왜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고요?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과 발생, 요거 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것도 5일이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처음에 지정할 때 요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재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허가구역 다시 묶는 거예요. 다시 묶을 때는 이 절차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재지정할 때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군구청장, 시도의사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재지정할 때만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재지정할 때 이제 시군구청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돼 있는데, 왜 그랬냐면 이자가 허가권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의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재지정할 때는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럼 허가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를 한다. 그럼 이 절차 역시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럼 해제 축소할 때는요, 이때 주의할 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정공고 나가고 통지해주고, 다음에 7일간, 이제 15일간 이렇게 날짜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데, 해제 축소할 때도 이때도 도계의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정도 이제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세요.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공법 쪽에서는 이거 엄청 잘 물었어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그럼 넘어갈까요? 그 교재 지금 이제 374쪽으로 하는 겁니다.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린 실무 과목이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허가구역을 이렇게 묶였어요. 요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예요. 그럼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되고요. 모든 토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그래서 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일정 면적을 초과했다.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및 예약과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및 예약과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어야 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외국인 취득신고제 허가제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원래 다 소유권이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지상권이 들어가 있죠, 지금. 지상권이. 이게 왜 그랬을까? 그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지금 진도가 지상권 편 들어갔죠? 지상권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계약부터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 지상권 편을 공부하면요,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일순환 하신 분은 이거 들어봤을 것 같은데, 최단 존속기간 그래가지고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이다. 그럼 최단 기간이 30년. 다음에 일반 건물은 15년. 다음에 공작물은 5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요, 최단 존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자꾸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은 최단 기간 때문에요, 이게 매매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규제 대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규제 대상 권리에 유일하게 지금 지상권이 들어가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외국인 취득신고 허가제 모두 소유권이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민제도도 소유권이 대상이에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오늘 할 건데, 농취증 대상도 소유권이 대상이에요. 농지소유권.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전부 다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데, 이건 지상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상계약은 제외예요. 유상계약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고, 예약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물변제 예약. 자,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니냐는 어떻게 따지냐면, 이제 습관적으로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는 꼭 따져봐야 돼요. 법률행위, 매매교환, 매매교환, 증여 3가지하고 법률의 규정에 물금등 사유 3가지, 상속, 판결, 경매. 물론 상속은 규제 대상에 들어갈 일이 없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따져보면, 그러면 허가구역 내 토지 일정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이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을 합니다. 허가 받아야 되죠. 유상계약 맞아요. 교환계약도 소유권 유상계약 맞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죠. 그럼 증여는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상속 판결 경매를 따져보는데 상속으로 만약에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한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거죠. 자, 다음 경매로 허가구역 토지를 낙찰을 받습니다. 그럼 허가를 받느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경매는 면제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경매는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죠.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내가 취득을 해야 되겠다. 근데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매 물건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우리도 눈여겨봐야 되죠. 우리가 부동산업계 종사를 하면서 정부가 눈여겨보는 데는 우리도 눈여겨보는 겁니다. 투자의 제1원칙. 정부가 관심을 두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둔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 경매 물건 찾아보면 됩니다. 경매는 허가를 면제합니다.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고, 다음 판결. 판결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판결 역시 촉탁으로 넘어가지만 듣기가 판결은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허가증이 있어야지 이전 등기 촉탁해 줘요. 판결은 왜 그랬을까?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에 대하여 거래를 한 거예요. 했는데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소송 제기해요. 야,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해라. 그럼 갑이요, 일부러 법정에 2번 출석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소송법상 의제자백이라고 그래요. 의제자백. 그래가지고 바로 이전 등기 해줘라 하고 판결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판결은 주제대상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외국인이 판결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합니다. 신고해야 되죠.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하든 판결로 취득하든 상속을 받든 전부 다 신고 들어와야 되죠.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거민도 판결서에 거민 받아야 돼요. 그것도 농지를 판결로 취득한다. 역시 농지증 갖고 와야 됩니다. 다. 그래서 판결은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 대상에 이건 짜고 칠까 봐 전부 다 판결은 규제 대상으로 잡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유상의 지상권이어야 되니까 지료가 있는 지상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감을 잡아둡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지금 374쪽 맨 밑에 허가 대상 아니냐 허가 대상이냐 이 부분 표로 정리되어 있죠.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고, 그럼 여기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문제였고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기준 면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 면적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장을 싹 넘기면 377쪽에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자, 이 기준 면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377쪽. 기준 면적 내가 교재 순서대로 맞췄구나. 그냥.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허가 절차를 보죠. 교재 375쪽으로 다시 봐요. 네, 강의하는 저기하고 교재 순서하고 틀려서 할 수 없이 교재 순서로 맞춰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 좀 편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허가 절차를 먼저 보는데, 그러면 허가 신청을 들어가는 거예요. 허가 신청을 들어가면요, 이때 공동 신청이에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공동 신청이고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개공이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를 중개한 거예요. 그럼 개업공사에게 허가 신청 의무가 있느냐? 이 문제가 있죠. 개공한테는 허가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를 했을 때 개공에게 의무가 발생되는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개공이 매매를 중개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문은 개공한테 직접 발생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우리 개업공사에게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9회 때 물어봤죠.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냈어요. 우리 사실 문제 중에 꼭 하나가 서식을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서식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29회 때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거. 정답 당연히 개공이죠.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럼 당사자 공동 신청하는데 이때 서류 한 가지 이제 기억하고 가자고요. 신청할 때 토지 이용 계획서 들어와야 돼요.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가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꼭 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럼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볼까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 내는 경우가 있죠.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내는데 주택이어야 됩니다. 물건이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었다. 이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내야 돼요. 맞죠? 그건 무조건 내야 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금액에 관계없이 법인은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 내야 되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주택이었어요. 비규제 지역. 이쪽은 실제 거래가가 얼마 이상? 6억 이상. 이때 6억 이상의 주택이었다. 이걸 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리됐어요? 자금 조달 계획 내는 경우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낸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무조건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었습니다. 감 잡았죠?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근데 토지거래허가에는요, 무조건 이거 내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내야 되고. 자,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조사 들어가죠. 그래갖고 이제 그 토지 현황에 대해서 촬영하여 사진을 보관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기준에 적합했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증을 내줘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불허가증 나갑니다. 불허가 통지해줘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선매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먼저 선자예요. 그리고 삶의 자거든요. 그럼 선매라는 건 먼저 산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어요. 공익사업용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토지주택공사에서 이 토지를 사겠다 하고 시군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허가 신청 들어온 거예요. 거래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선매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며칠 내? 15일 기억해야 되죠. 우리 외국인 허가제 있었죠. 외국인이 군문생야, 군사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내, 그다음에 생태연관 보전지역 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자 할 때는 미리 허가받으라고 했어요. 그때 처리기한도 15일이었죠.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매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사실을 15일 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규정상으로는 허가 신청 들어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한 내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아무리 뒤져봐도 처리 기한이 규정된 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뒀어요.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주라고. 그래서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잠깐만 짚어드립니다. 그럼 거기 376쪽에 허가 불허가의 처분이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지금 색깔 칠해져 있죠. 며칠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해 주라고요? 15일. 일단 이해해 두시고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준다.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색깔 칠해져 있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다음 날 허가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취득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벌은 뒤에 있어요. 우리 교재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계약 무효. 근데 민법 시간은 공부했습니다.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때는 유동적 무효다. 맞죠? 그럼 허가를 받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못 받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거 형사처벌도 기억해야 되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뒤에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럼 허가 절차는 일단 여기까지 드시는데 여기서 그림상 먼저 나와 있으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허가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의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교재 뒤에 있어요. 그냥 먼저 들으세요. 허가증이 나오면 부동산 등기 특별취법에 의한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도 검인이 의제됐었죠. 기억해야 됩니다. 허가증 나가도 검인이 의제돼요. 그래서 검인제도가 유명무실해져 버린 거예요. 의제되는 게 많아져서. 그리고 이거 엄청 잘 묻는데 농지증 의제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허가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토지가 농지가 있었어요.
그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허가증을 받으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돼요. 그래서 농취증 의제된다는 거 이해를 꼭 해두시고. 자, 그럼 이번엔 불허가 나갔어요.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토지 소유자는 이거 팔려고 했는데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럼 못 팔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네가 그럼 이거 사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매수 청구예요. 이게. 그럼 불허가 나가버리면 시군구청장한테 일단은 네가 사라 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매수자를 지정하여 매수를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매수자는 누가 될 수 있냐면요. 일단 정해져 있는데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이런 데들. 그래가지고 그러한 공공기관 하여금 매수자를 지정하여 매수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이때 매수할 때, 매수 청구할 때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가격 잠깐만 따지고 갈까요? 우리가 실제 거래가가 있죠. 감정가라는 게 있죠. 공시지가가 있어요. 있겠는데 이 중에 제일 싸 보이는 가격이 공시지가죠. 현실화시키긴 많이 시켰는데 여전히 실가보다는 공시가 쌉니다. 그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비싼 게 감정가죠. 그다음에 실제 거래가 가장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허가 나와버리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버리는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싼 가격, 공시가 기준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었어요. 그럼 그때는 그 적힌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꼭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불허가 나가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거 기한이 있어요. 몇 달 내? 한 달 내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갔든 불허가가 나갔든 이때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도 역시 몇 달? 1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증 나갔거나 불허가 통지가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의 신청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는 1개월 내에 할 수 있고요.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군구청 그 결과를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되시고 선매가 진행됐으면 이제 통지해 준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럼 우리 교재 이제 다음에 기준면적이 나옵니다. 그럼 기준면적이 나오겠죠? 여기도. 기준면적을 보겠습니다. 그럼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모든 토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기준면적인데 이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교재 우리도 표로 정리가 돼 있고요. 이것도 이제 표인데 기준면적에 대한 부분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눴어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눴는데 우리가 공법 시간에 이미 이건 기억하고 있거든요.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죠. 주상공록 이렇게 돼 있고요. 미지정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지역인데 180, 200, 660이야. 그 다음에 100제곱미터, 9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공업지역이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66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면적을 초과해야 됩니다. 공업지역 내 토지는. 그럼 660제곱미터면 평으로 한 사람 몇 평이에요, 이거? 네? 200평이죠. 그러니까 그 제곱미터를 평으로 한 사람 때는 0.3025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대충 0.3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198평 나오니까 대충 200평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업지역은 200평입니다. 이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초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업지역은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집니다. 200제곱미터예요. 공업지역은 200평이고 그리고 여기서 20을 빼면 주거지역은 180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공업지역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걸 중간으로 두고 이걸 딱 접잖아요. 접게 되면 상업지역은 어디랑 만나요? 녹지지역과 만납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은 상업지역의 절반. 여기 주거지역은 미지정지역과 만나겠죠? 그럼 미지정지역은 주거지역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90이 되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숫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에 도시지역은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무조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밖은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 대상이 아닌데 농지하고 임야는 조금씩 거래가 규모가 좀 커지더라. 그래서 농지는 좀 더 이제 크게 거래하기 때문에 배수로 가죠. 배수.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는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 대상이 안 되고요. 농지라면은 이때는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임야는 대규모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도시지역 밖은 배수로 감을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250, 500. 그 다음에 임야 1000. 자, 그래서 요게 기준 면적이고 이 면적 이하로 왔다면 허가 대상이 안 되는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지정을 하면서 이 기준 면적을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는데 최소화시킬 때는 1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0%까지. 최대화시킬 때는 3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3배까지 늘린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었다. 그럼 상업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배를 늘리면 600제곱미터까지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최소화시키면 20제곱미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상업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여기도 지금 상업지역이죠. 그러면 이 지역을 묶었다.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구분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대지권이 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10%에서 300%까지 조정을 하여 지정을 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대로 지정 나갑니다. 이 면적대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는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염두에 둘 게 도시지역은 지목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용도지역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근데 도시지역 밖은 농진지, 임야인지 지목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녹지지역 내 소재한 농지 예를 들어서 400제곱미터를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녹지지역 내 소재한 농지 400제곱미터를 거래할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죠? 농지에 현혹되면 안 되죠, 지금.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죠.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은 기준 면적이 100이잖아요. 최대화 시키더라도 300이죠. 300%까지 늘리더라도. 그러니까 400제곱미터라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되죠. 이해해두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가더라. 지목과는 관련이 없다. 근데 도시지역 밖은 지목으로 갑니다. 일단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 이게 바로 기준 면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이 오셨어요. 토지거래 허가공개 토지를 취득하겠대. 그러면 이게 면적에 따라서 허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리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를.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가 기준 면적에 대한 부분을 다 봤고요. 그럼 넘어가시죠. 토지거래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등장했거든요. 379쪽이에요. 이 토지거래 허가 기준은요. 일단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실수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성이 있을 것.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381쪽에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이란 말 나와 있죠. 우리 저자께서는 이용 목적의 적합성 그랬는데 이건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적합해야 됩니다.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계획의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도 적정해야 됩니다. 면적의 적정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요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실수요성이에요.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여기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실수요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갖고 다시 앞으로 가면 실수요성 그래가지고 379쪽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거주용 주택용지, 거자의 동그라미, 거. 그래서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 색깔 칠해져 있죠. 복지시설용으로, 편익시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허가받을 수 있어요. 복자의 동그라미. 복. 자,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밑줄이에요.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 여기에 밑줄 그시고 농자의 동그라미. 농. 자, 그래갖고 넘어갑니다. 요 세부 내용은 이제 후일 다음 순한테 더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서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4, 5, 6번 좌측으로 묶으세요. 4, 5, 6번을 좌측으로 그냥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지금 4, 5, 6번은 4번이 뭐냐면 공치법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장하는 법률. 공치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토지수용법이죠. 이 다른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게 사업을 시행에 색깔 칠해져 있죠. 사자의 동그라미. 그럼 5번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사업을 시행이란 말 나와 있죠. 6번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행이란 말 색깔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4, 5, 6번은 공통점이 사업에 이용한다. 그러면 이거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로 가고 그거는 다음 7번으로 갑니다. 그 허가구역에 속한 특별시광시 특별자치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정하는 용도 그래갖고 기역, 니은, 디귿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역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냐면 농지 외 토지예요.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대체되는 토지란 말 나와 있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3년 내에 이제 취득하면 되는데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한다. 대체 취득이에요. 대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분양을 향하는 토지에 대해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현상보존의 목적 밑줄이에요. 그리고 현자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내 토지예요. 이게 내 토지인데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이쪽이. 근데 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사용 수익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제한이 있다든가 개발 제한이 있는 거였는데 현재. 근데 내 토지의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상태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현상 보존인데 현재 상태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는데 도로 개설할 장소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이용을 위해서 내가 여기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거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현상보존 목적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상보존 목적이라는 건 내 땅 쓰려고 도로를 개설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두 번째 줄 중간에 있죠. 임대사업 밑줄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허가공유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자의 동그라미. 이게 실수요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압축을 해서 7가지로 정리를 딱 했는데 이거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음자를 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거복농사 대현임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거복농사 대현임. 이거 현자를 박으로 바꾸면 되겠네.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아셨죠?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에요. 거북농사 대현임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암기하고 그럼 거는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한다. 복은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편익시설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근린생활시설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허가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농업 등의 경영을 위하여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사업에 이용할 목적이었다. 임대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대체하는 수용당했을 때 농지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대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받을 수 있고요. 내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되고 있는데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나아가서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다.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용 의무기간이 있거든요.
이용 의무 기간은 지금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고 가는데, 자, 보세요. 그럼 요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취득 시부터 이용 의무 기간이 계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몇 년이에요? 다 2년이죠. 2년인데,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사자죠. 그러니까 이용 기간이 몇 년? 4년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이 제한한 토지의 현상 보존 목적, 도로를 개설해요. 그럼 5년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정도는 써야 돼요. 그래서 5년이 되는 거고, 임대사업료를 취득했다. 몇 년? 5년이에요. 감 잡았죠? 그럼 농업경영기간 취득했어요. 몇 년 써야 돼요? 2년. 거주용 주택을 취득했어요. 몇 년? 2년. 사업은 4년. 임대사업은 5년. 이해하셨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자, 손님이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하러 왔어요. 목적을 물어봐야 되죠. 왜 취득하려고 합니까? 내가 은퇴 후에 내 단독주택 지어가지고 이거 여기다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거주용 주택 취득이죠. 그럼 이때는 최소한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브리핑 나가야 되고,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문의해야 됩니다. 무주택자의 하나에 취득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그러면 현재 갖고 계시면 그 주택을 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면적도 적정해야 돼요. 면적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거주용 주택용지 몇 평 정도면 필요됩니까? 물론 주택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전원주택이니까 최소한 한 300평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단독주택 부지 있잖아요. 전원주택지. 그거 요즘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뭐 60평도 하고 100평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우리 그 토지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그 전원주택들은 250평, 200평은 무조건 넘어요. 그러니까 200평에서 300평 사이를 많이 쪼개갖고 팔죠. 이렇게. 그러면 거주용 주택용지로 200평이나 300평만 취득하면 되는데 3000평 취득하겠대. 면적이 적정하지 않죠? 그럼 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주민의 생활 환경이라든가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되죠. 그래야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저께 이제 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허가구역 토지를 딱 사. 300평을 사면서요. 이제 그러면 이게 주택 대지로 되는 거죠? 대지가 되는 거고. 앞에 땅 다 사야 되죠, 같이. 농사 짓는다고. 맞죠? 농사 짓는다고 사야 될 거 아니요. 그래갖고 이걸 또 사. 그래갖고 농사는 뭘 농사를 져. 여기다 잔디 쫙 깔아야지, 그냥. 그죠? 잔디 쫙 깔고. 그러니까 전원주택지 내 앞에 다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잔디 깐다고 뭐라고 하면은 감나무 몇 개 심지. 그리고 사과나무도 몇 개 심고. 그러면 농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과수원이라는데 어쩔 거예요. 과수원 농지 맞아요? 맞죠? 전답 과수원. 이게 농지 아닙니까? 뭔 말인지 내시죠? 그렇게 취득하는 거예요, 다. 이게. 나는 이게 최종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나무 심어가지고 내가 죽거든 여기다 자연장 해라. 수목장 해라. 그러려고. 그래갖고 요즘 이런 게 문제돼요. 전원주택을 경매를 낙찰 받았는데 여기다가 수목장을 해놓은 거야. 그럼 이거를 파엎을 수도 없고. 이거 잘못 파엎으면 이거 벼락 맞잖아, 우리. 그죠? 이 양반이 밤마다 나와가지고 내 발레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허가 기준에 대한 토지 취득,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적합성이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되고, 면적도 적정해야 된다. 다음에 이용 의무 기간 한꺼번에 같이 기억합니다. 일단 2년으로 가는데 이제 사업 이용은 4년, 현상 보존 목적이라든가 그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할 때는 일단은 5년을 써야 된다는 거 일단은 같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이 부분이 바로 거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서 토지 이용 의무가 나와 있죠. 그럼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이용해야 되는데, 자, 이건 그냥 칠판 보시죠. 뭐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일단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의무가 부여되어 있죠.
그래갖고 이제 2년, 4년, 5년으로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어요. 그러면 우리 시군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매년 1회는 하게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돼 있고요.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행명령 나가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 하고 이행명령을 나가는데 유예기간을 줘야 되겠죠? 유예기간은 3개월이에요.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383쪽에 이행명령이란 말 나와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 되며 이행기간은 3개월 내로 정해야 된다. 3개월 밑줄 그어내야 되죠. 색깔 칠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이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의 최고 10%예요. 10%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10%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10%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일단은 이때 30일 내에 이제 이의를 물론 제기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후의를 하고요.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떨어지는데 이행강제금의 기준금액이 있어요. 요게 이행강제금 기준금액이거든요. 기준금액인데 앞에서 우리가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것들 기준금액이 있다고 그랬죠.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기간도 있었어요. 6개월이냐, 3개월이냐. 과태료 기준금액은 포기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행강제금 이거 부과 기준이 있잖아요. 요거 잠시 봐두는데 공법 쪽에서 물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그래갖고 제가 심심해갖고 그냥 이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해버렸어, 방치. 그때는 10% 나갑니다. 이거를 자기가 쓰지 않고 임대를 해버린 거예요, 토지를. 그럼 이때는 7% 나갑니다. 기준금액이. 그 다음에 무단 용도 변경 사용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농지로 받았는데 이거를 대지로 쓰고 있더라 이거요. 그럼 용도 변경 사용한다. 그럼 이때는 5%가 나갑니다. 기타. 나머지는 7%가 나가요. 그래서 암기를 그렇게 할 거예요. 방이 10개예요. 방이 10개. 이 중에 임대한 게 7개.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5개. 그 밖의 방들은 다 색칠했대요. 기타, 색칠. 몇 프로? 기타는 7%. 그래서 방이 몇 개라고요? 10개. 이 중에 임대한 게 7개.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5개. 기타 나머지 방들은 7%. 색칠했어요. 색칠. 7. 감 잡았죠? 이게 있잖아요. 아니, 나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거든요. 우리 쪽으로 토지거래가제가 28회 때 넘어왔어요. 28회 때 공법 쪽에 있다가 28회 때 넘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이거 계속 내고 있어요. 이해해두세요. 일단 그러면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제 이용을 하더라. 이용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겠죠. 근데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이미 부과된 건 징수를 합니다. 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자,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 2년이냐 4년이냐 5년이냐 했고 만약에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명령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나가고 여기에 불응했을 최고 10%예요. 작년에 이거 20% 냈죠.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했을 때는 취득가에게 100분의 20을 부과한다. 틀렸죠? 100분의 20은 무조건 틀렸어요. 최고가 몇 프로? 10%.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쓸데없는 건 암기를 잘 하시더라고. 이런 것들은. 방이 10개, 임대 7개, 용도 변경 사용 5개. 그 밖에 기타 색칠. 일어났더니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이제 이의신청과 매수청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미리 지금 다뤘어요. 지금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몇 달 내? 한 달 내. 1개월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 나가버리면 네 사라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역시 몇 달 내? 1개월 내. 이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거기
그 매수 청구받은 시공식량 허가권자는요, 이에 대해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래갖고 그 공공기관 그래갖고 10개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10개 맞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치읓이니까 10개 맞나요? 맞죠? 그 10개인데 이게 30회 때 어떻게 냈냐 하면요. 다음 중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 모두 골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틀리라고 작정하고 내는 거죠 지금. 작정하고 냈는데 역시 우리 32회 때도 매수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모두 골라 이렇게 내면요. 그냥 가볍게 찍어버립니다. 아셨죠? 아니 이게 수자공사가 되는지 농어촌공사가 되는지 이거 우리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암기해 이게. 그죠? 그러니까 감만 잡자 이거예요. 특이한 게 뭐냐면 30회 때도 이제 여기에 한국은행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은행이 이거 매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한국은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뭐냐면 매수자에 빠져 있는 게 지방공사가 빠져 있어요. 지방공사들. 우리 서울도시개발공사가 SH인가요? 토지주택공사는 LH공사고 아주 헷갈려 죽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방공사가 빠져 있어요. 매수자에. 지방공사. 그게 특이해요. 그래갖고 그 30회 때 지방공사하고 한국은행은 잡아냈거든요. 근데 항만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항만공사. 항만공사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만공사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추접스러운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찍는다.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니까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였어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매수자 그렇게 낸 적이 있고요. 출제자들 보면 황당한 문제가 가끔씩 하나씩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웃으면서 그냥 찍어버리는데 어쨌든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제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한 달 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선매로 갑니다. 선매. 아 그러면 거기 그 허가 의제되는 것들 이거는 이제 다음 순한테 다루기로 하고 거기 교재 389쪽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아까 우리 허가증 나가버리면 농지증 의제된다고 그랬죠. 거민도 의제된다고 그랬어요. 잘 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럼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란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미리 짚고 나가죠. 이거는 이제 원래 3, 4월 때 드릴 말씀인데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니까 짚고 가죠 뭐.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매매였어요. 계약이. 그럼 토지거래가 받았습니다. 매매였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규제가 겹치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규제가 겹치는 건 조심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면요. 보세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자라는 것은 실거래가를 노출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실거래가.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허가받는 거예요. 이거 사전 허가죠. 그럼 실거래가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미리 한번 짚고 가죠. 그럼 만약에 농지를 취득하는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았어요. 농지증을 받았는데 이게 매매 계약이었어요. 그럼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네? 제도가 틀리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노출 목적이에요. 농지증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럼 농지증을 받았을지라도 매매였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미리 이해만 해두세요. 물론 여기서는 농지증 의뢰된다는 걸 아주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토지거래가증 나오면 농지증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의제돼 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선매. 이 선매 제도는 391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공법 쪽에서도 23회 외에는 낸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러니까 선매 같은 제도는 안 내는 게 좋은데 우리 출제자들이 엉뚱하게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학원은 갑니다. 학원은 가는데 우리 교재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죠, 지금. 392쪽에. 그죠? 자, 그러면 이 선매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먼저 선자에다 살매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다. 나아가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였어요. 그러면 공공기관 하여금 이걸 매수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매란 말은 협의 매수예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를 하는 겁니다. 협의하여 매수하는 건데 이게 수용과 반대죠. 지금 수용은 강제 매수죠. 공공기관 강제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선매는 협의 매수입니다. 그러면 일단 허가 신청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이미 선매가 진행 중이었어요. 토지공사에서 사겠다고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실 통지하라고 그랬죠. 며칠 내? 15일 내 통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사실이 없다면 선매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선매자하고 불허가 나갔을 때 매수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공공기관 하여금 이제 매수하도록 이렇게 선매하도록 선매자를 정하여 지정을 해줍니다. 몇 달 내? 한 달 내. 그럼 선매자로 지정이 됐어요. 토지공사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협의 들어가야 되죠. 선매 협의를 들어갑니다. 며칠 내? 15일 내. 그리고 완료는 한 달 내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한 달 내 완료해 주는데 반드시 꼭 선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숫자는 15일 한 달, 15일 한 달로 기억합니다. 일단 선매가 이미 진행 중이었으면 며칠 내 통지하라고요? 15일. 그런 사실이 없다면 선매자 지정해야 되죠. 몇 달? 1월 내. 그다음에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선매 협의 들어가야 되죠. 15일 내 들어가야 되고 완료는 한 달 내에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때 선매 가격이 문제인데 선매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왜 감정가냐 하면요. 아까 불허가 나갔을 때 이건 버리는 토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싼 가격, 공시가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공익사업용으로 쓰려고.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가로 가면 좋은데 실가는 증거가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가를 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 물론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적었잖아요. 그럼 그 가격으로 이제 선매할 수 있는데 감정가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기억할 거예요. 선빵이 뭔지 알죠? 그냥 예고 없이 나갔어요. 그러면 감정을 상하게 한답니다.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감정가 기준이에요. 선매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만약에 가격이 안 맞아서 선매가 불성립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허가증 나가든 불허가 통지하든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이게 선매가 안 되면은 불허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허가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게 바로 선매였습니다. 이 정도. 나머지 권리 의무의 승계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지가 동향의 조사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가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칙 및 벌칙이 나와 있죠. 404쪽에 보칙 및 벌칙 찾았습니까? 이 보칙 및 벌칙인데 여기서는 이제 포상금제가 일단 주 타겟이에요. 포상금제. 원래 그래서 제가 1월달 1, 2월 과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포상금제도를 원래 제가 다루지 않거든요. 다루지 않은데 이번 순환 때는 지금 강의 강도 자체가 1, 2월 달에 상당히 지금 세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예 머리가 쥐가 날 텐데 제가 1, 2월 달에 이 정도 강의를 심하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안 하는데 올해는 지금 강도를 훨씬 높였어요. 왜? 31회 때 중개사법 어려웠거든. 그래서 일단 강도 높은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처음 들으신 분은 이제 조금 양해를 바라는데 차이점만 정리하고 갈 거예요. 그럼 공인인사법에서 포상금 제도가 있었고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 포상금이거든요. 이게 신고 고발 대상이 지금 추가됐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도 지금 현재 박스 처리돼 있죠. 404쪽에 1번서부터 7번까지 있어요. 신고 고발 대상이. 이거 있잖아요. 사실 근데 간단해요. 간단한데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있죠.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에요. 여기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는 1번에서부터 5번까지예요. 그죠? 우리 교재는 박스에 있는 게 1번에서부터 5번까지.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이
허가 위반자예요. 허가 위반자. 메모해 놓으세요. 6번의 마지막에 가로 열고 허가 위반자.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이 뭡니까? 이용 의무 위반자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용 의무 위반자. 감 잡았어요? 그럼 포상금 지급이 되는 신고고발 대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하고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하고 토지 이용 의무 위반자 셋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 허가 위반자하고 이용 의무 위반자는 포상금이 건당 50만 원이에요. 이건 우리 법과 똑같죠 지금? 건당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포상금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일단은 거짓 신고자만 줍니다. 거짓 신고, 허위 신고. 근데 뭐에 대한 거짓 신고해야 되냐면 가격이에요. 가격만. 면적에 대한 거짓 신고했다든가 매수인을 거짓 신고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신고해도 포상금 안 줍니다. 실제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줘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감을 잡습니다.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는 가격에 동그라미 확 쳐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2번이 그러니까 가격 거짓 신고예요.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그걸 지금 쪼개놓은 거고 저는 하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같이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4번이 뭐냐 하면 기억나세요?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제 신고 3천만 원 이하가 들어오더니 이건 3번, 4번이 우리 교재 3번, 4번 가장계약 신고고 4번이 가장해제 신고죠.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든가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럼 3천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일단 이거는 이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6월 1일서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럼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그럼 역시 포상금을 줍니다. 이거 신고하면. 그래서요. 잠깐 참고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오거든요.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제 신고 있죠. 이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주택임대차 계약 허위 신고했죠. 그럼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포상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현재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 나가요. 과태료 부과액의 20%. 이건 세금 포탈자 포상금률과 똑같아요. 세금 포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거든요. 그렇듯이 과태료 부과액의 20%가 포상금으로 나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과태료가 얼마라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럼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만땅 100만 원 때려도 20만 원밖에 안 되죠. 발품도 안 나옵니다. 인건비도 안 나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50만 원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과태료 부과액의 몇 프로가 나간다고요? 20%.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이에요. 최고 한도는 1,000만 원. 일단 그래서 일단 감을 잡아두습니다. 감을 잡아두시고 신고발 대상을 그래서 가볍게 해두시고 나머지 말씀드렸어요 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는 과태료 금액의 20%. 그다음에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허가 위반자하고 이용 의무 위반자는 건당 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법과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기억나세요? 포상금 지급 결정하면 몇 달 내에 포상금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달. 우리 공인인사법에서는 한 달이 딱 2번밖에 없어요. 빨리 줘야 하는 게 한 달로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포상금 지급 한 달 내에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있죠? 이것도 합격증 공고 나가면 몇 달? 한 달로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2달이에요. 그죠?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2달 내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우리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없어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어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정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냥. 감 잡았죠 그럼? 이 정도 어렵지만은 한번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407쪽에 부동산 정보관리 참고하시고 다음에 408쪽에 업무의 전자적 처리 참고하시고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다. 그리고
벌칙에 대한 부분은 이제 후일 자세히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보칙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실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 이제.